지금 여기 청춘의 패기와 빛나는 지혜를 걸고 대회를 준비하는 네 팀이 있습니다. 저번에 책에서 페이지 수를 다 정리를 했었잖아.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열정, 뛰어난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첫 번째 팀, 레콜레타. 준결승에서도 자신감 이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두 번째 팀, 아무거나. 눈으로 읽기만 하는 독서의 시대는 끝. 도쿠 토론으로 깊은 사고력을 가진 세 번째 팀, 유유지적. 토론은 함께하는 거죠. 이심전심, 찰떡궁합, 환상의 짝꿍, 팀워크의 최강자, 챗 GPT.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중등부 네 팀의 막강한 강점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 너머의 세계를 함께 꿈꾸고 상상하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사회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적북적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독서 토론 대회입니다. 오늘은 중등부 준결승전 경기가 있는데요. 제1경기, 2경기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중등부 준결승전 도서와 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고민. 우리는 로봇 시대에 어떤 인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까요? 기술 발전의 편의성과 위험성. 우리는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에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을 담은 책.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중등부 논제. 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중등부 첫 번째 준결승전은 레콜레타 팀 대 유유지적 대 레콜레타 팀입니다. 자, 시작을 앞두고 좀 긴장된 표정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토론을 어떤 마음으로 임할지 그 각오를 먼저 한 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굉장히 토론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쏟고 대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한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아쉬움이 남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응원의 박수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유유지적팀의 각오를 들어볼까요? 저희도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준비한 대로만 열심히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모두 준비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등부 준결승전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 회피 제도를 적용해서 아주 엄정하게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재우 교수님, 나성중학교 김영아 선생님, 평촌고등학교 황석하 선생님, 살레시오 중학교 남인영 선생님. 자, 이렇게 네 분은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첫 번째 준결승전에 임하는 레콜레타 팀과 유유지적 팀,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힘을 합치면 우리는 무적 추억이 될 우리의 이야기. 이거에 대한 반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 지체 현상에 대한 우리가 그 부작용은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에 대한 정의보다는 행복과 편의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저희가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학원 같은 그래서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좀 힘들고 주로 셋이서 저녁에 통화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매일 주말 빼고는 매일매일 통화를 해가지고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해왔던 것 같아요. 다들 자료는 다 갖고 왔지? 저번에 책에서 페이지 수를 다 정리를 했었잖아. 추가 자료하고 이거 연결시켜서 쓸 수 있는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았어. 원하는 자료나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현대 사회랑 맞닿아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어요. 준비한 만큼 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아. 외국인 학습의 중요성이 좀 내려간다고? 그냥 오히려 행복을 느낀 이후 다시 또 사고 싶은 것이 생길 것이고 그 희망과 마음가짐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변론 대본을 엄청 많이 수정하고 했었단 말이야. 하는데도 그 체육변론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엄청 남았었어. 입론과 마찬가지로 체육변론은 진짜 천천히 말하고 딱 급하지 않게 딱 깔끔하게만 읽으면 나 같은 경우는 체육변론 최대한 많이 써가고 오랜만에 와서 되게 너무 반갑고 배울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기에 정말 좋은 선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도 내년에 나가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며 토론으로 성장하는 우리는 레콜레타. 이 정도는 가뿐하죠. AI 발전의 장단점에 대해 잘 설명한 책인 것 같아. 너네도 이거 다시 한 번씩 읽고 입장 같은 거 정리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희는 독서 동아리예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독서 동아리에서 하는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찬성책부터 입론 발표해 주세요. 기술은 때로 부작용과 위험을 수반하지만 이는 인간이 제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토론할 필요성이 있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얼굴을 더 잘 쳐다보면서 말하면 좋겠고 말할 때 크기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 말하다 보면 자료를 보고 읽게 돼서 생각보다 상대방의 눈을 잘 쳐다보고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능력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는 기술직과 전문직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이 도서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팀명답게 여유롭게 한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빛나는 우리 유유지적 지금 우리의 적수는 없다. 이어서 독서 토론 한마당의 토론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은 전북 토론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전북 독서 토론 모형이란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기반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의 질문하는 교차 조사. 입론의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반론. 반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질문하는 교차 조사.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여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자기 팀의 주장을 강조하는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그리고 최후 변론 사이에는 각각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콜레타 팀과 유유지적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대회 전에 공뽑기 방식을 통해서 오늘 논제의 찬반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중등부 첫 번째 준결승에서는 제 오른편에 레콜레타 팀이 찬성 입장을 주장할 예정이고요. 제 왼쪽으로 유유지적 팀이 반대를 맞습니다. 중등부 첫 번째 준결승전 레콜레타 팀과 유유지적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34분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발언의 순서, 발언 시간, 그리고 발언의 시작을 안내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최근 기계 번역,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과학기술은 과학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이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이라 정의하며 이번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쟁점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 발전은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로봇 시대 인간의 63쪽에는 구호대용과 산모가 사용한 언어가 서로 달라 의사소통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산모가 무사히 출산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기술 발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92쪽에 제시되어 있듯이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의 발명과 보급은 오랜 시간 부과되어 온 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였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편의를 확대하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성은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봇 시대 인간의 142쪽에 따르면 산업화 초기 자동화 기계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자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산업화는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261쪽에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의 탄생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의 국제적 조약 등을 통해 그 위험을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에 생겨날 기술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미리 조치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기술 발전의 혜택은 특정 계층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처음에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출신 대학이 능력을 판단하는 큰 기준으로 작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별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로봇 시대 인간의 93쪽에 나와 있듯이 기술 발전은 대학 이외의 새로운 교육의 기회들과 평가 수단을 제공하여 더 공정한 판단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 218쪽에 따르면 파로와 같은 반려로봇을 통해 노인과 어린이, 환자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의 혜택은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문제와 혼란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 세 가지 주장을 근거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반대팀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란 자연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논제에 반대 입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술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기술이 인간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나 고령층, 특정 산업 종사자들은 대체되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어 기술 발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 공감,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조차 기술이 침투하면서 인간성이 약화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분명 유익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성은 인간이 완전히 통제하거나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변화라는 물리적 속도에 제도와 문화 같은 사회적 변화 속도가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예측 불가능성, 편향,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작동 등은 실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책임과 규제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술 변화로 인한 실직과 도태 문제는 교육과 재훈련으로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워 기술의 부작용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의 혜택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그루그먼은 첨단 기술의 혜택은 교육 수준이 높은 1%가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지만 모든 부는 생산수단인 로봇을 소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사회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대기업과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은 최신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얻고 있는 반면 소외계층, 노인, 저소득층과 기술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점점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기술이 인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소외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위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위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과 반대팀의 입론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차 조사를 할 텐데요. 시간 2분 드립니다. 교차 조사는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상대 팀의 입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찬성팀 시작하세요. 상대 측께서는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서 일자리가 대체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산 과정이 로봇으로 대체되며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줄어들면 인간에게 부여된 노동의 의무가 사라질 것입니다. 즉, 일의 필수성이 없어지고 일의 유무를 선택할 권리가 오히려 생긴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네, 일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숙련 노동자나 많은 노동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의 선택 폭이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줄어들 것이고 심지어 기술이 발전함으로 통해 그런 노동층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지 않아도 기초수급제도, 실업급여 제도와 같은 많은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제도로도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상대 측께서는 세 번째 쟁점에 관해서 소위 고위층에게 소득과 이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기업과 고위층의 소득은 결국 다수의 개인에게서 옵니다. 즉, 기업이 이익을 중시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할 수 없을 것인가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업은 기업 자체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사람들을 위해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은 조금 이르고 섣부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반대팀에서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그 일자리는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조사해보니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일자리 유형은 정보통신 및 AI 관련 분야,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분야, 바이오 분야,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및 에듀테크 전문가 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고학력자와 특정 계층에만 유리한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기술로 인해 실직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주신 직업들은 미디어 리터시 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교육들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몸에 체화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우면 바로 익힐 수 있으므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생긴다 하셨는데 저소득층이나 미숙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소득이나 기본수급 제도를 통해 충분히 소득을 보장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히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급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도를 드러낼 수 없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기계 번역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 번역은 단순히 인간의 번역을 도와주는 기구일 뿐입니다. 그런 도구를 활용하고 인간이 자신의 번역 능력을 키워간다면 충분히 보조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원은 제 말 속도가 빠르거나 느릴 때 그런 한 번씩 그런 거를 체크해주는 식으로 혜나 언니가 많이 점검을 해줘요. 근데 이번에 연습한 대로 강세도 많이 잘 나왔고 숨 고르는 것도 잘했던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4강이라는 부담감 때문에도 더 떨려서 더 쳐다보진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근거를 책에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당황하게 만든 상대팀을 좀 대단하다고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반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2분 드릴 텐데요.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께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논제에 찬성하는 이유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술 발전으로 일부 일자리가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일자리보다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로봇시대 인간의 일 140페이지에 따르면 기계에 침범당하지 않을 사람의 영역이라고 여겨온 업무들이 디지털화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숙련 노동자의 경우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술 발전이 인간을 이롭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국제적 조약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와 문화 같은 사회적 변화 속도는 이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미래학자 커즈와일은 수학 가속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절대 일정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나의 기술은 끊임없이 다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무서운 기대로 발전하는데 어떻게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초수급제도와 같은 문제로 기술의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의 혜택은 대기업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아직도 기초수급제도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시대 인간의 일 261페이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불러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반대 측에서는 사람의 일자리의 영역이 로봇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화재 상황에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을 기계가 대신 들어가는 것처럼 좀 더 기계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면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 발전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물론 기술이 대체함으로써 오히려 저희에게 이점을 가져다주는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은 기술이 창의성이나 인간의 고유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 평생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그 기존의 지식에만 안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며 다양한 지식을 얻는다는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재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사회에는 실업자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업자들을 일일이 모두 교육과 재훈련을 하기에는 저희 사회의 제도가 많이 부족하고 미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온라인 교육과 같은 제도 그리고 의무 교육과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의 모든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상호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상대 측께서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일자리가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기계가 더 효율과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주로 생산을, 인간은 주로 소비를 하는 사회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책임 규제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AI 보호 체계 제도화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규제가 미비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팀께서는 세 번째 쟁점에 대하여 소수가 수익 구조를 독점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사회 제도도 같이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역소득제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부를 재분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부를 독점하게 되는 경우는 생기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저희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역소득세 제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역소득세 제도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사례가 현재까지 있습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소득세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성공한 사례도 없으며 이는 가설일 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설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계는 효율과 정확도가 높지만 기계는 오작동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약점을 보완한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감시와 통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노동자의 움직임, 작업 속도, 휴식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하고 로봇이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대체하는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도 로봇처럼 쉼없이 일해야 한다는 사회를 예견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기술 발전이 조금 더 이루어져서 모든 생산 라인을 기계가 장악하게 된다면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간은 6분이 해당되는데요. 특정 토론자가 1분 이상 발언을 독점할 경우에는 사회자인 제가 개입해서 발언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상대방께서 교차 질의 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적인 정보 중학교 과목인 정보 교육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꽃심 도서관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정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교육화를 위한 사례는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 교육을 통해서만 지금 벌어진 격차를 다 해소한다는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하신다고 보고 이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생산을 하고 인간은 소비를 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인간을 소외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봇이 생산 라인을 대체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성이 없어진 것이고 개인이 여가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로 인한 자아 실현과 같은 활동이 더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론 교차 질의에서 로봇과 인간은 서로 보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로봇 시대 인간의 80쪽에서는 모라백의 역설이 언급됩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는 로봇에게 쉬운 그러한 현상을 칭하는 말인데요. 이를 통해서 로봇과 인간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속도로 더욱더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앞서 모라백의 역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회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로봇에게는 인간이 쉽다고 느껴지는 예를 들면 걷기와 같은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로봇이 더욱더 발전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인간만의 분야라고 여겨졌던 부분까지 로봇에게 오히려 대체되는 사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입론 두 번째 쟁점에서 아직 기술 발전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미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이미 정부나 사회 측에서는 변하는 사회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발전을 통한 교육을 학교 같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내는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재 기술 발전은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교육만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다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EBS 교육 같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셨지만 지금도 교육 격차가 심각합니다. 인터넷 미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45%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 노년층,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론적인 주장이 아닌 실제 이루어지는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이나 소수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도서관에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소수계층이 접근하기 쉽도록 이미 정부 측에서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끼리 사인을 맞춰서 누가 답변을 하겠다라고 맞춰준 사인이 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독서 토론이다 보니까 책에 근거해서 최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상대 팀에서 외부 자료를 되게 매끄럽게 사용하는 부분을 보고 외부 자료를 정말 연습을 많이 해서 준비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떨린다면 상대방을 보고 그냥 내 친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하면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상대팀에게 쫄지 않고 심호흡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좀 더 안정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전에보다 좀 더 침착하고 목소리도 크게 말해줘서 좀 더 부담이 적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때보다 좀 많이 긴장해가지고 목소리가 빨리 한 게 좀 아쉬웠어요. 자,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발표 시간은 3분인데요.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공공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논제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은 긍정적인 면도 당연히 많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부작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기술이 인간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숙력 노동자나 고령층, 특정 산업 종사자들은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 공감,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조차 기술이 침투하며 인간성이 약화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단절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분명 유익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성은 인간이 완전히 통제하거나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변화라는 물리적 속도의 제도와 문화 같은 사회적 변화 속도가 적응하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예측 불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오작동 등은 실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책임과 규제는 아직 미비합니다. 셋째, 기술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첨단 기술의 혜택은 교육 수준이 높은 1%가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크게 각광을 받았던 과학기술이 오래 지나지 않아 커다란 부작용으로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지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되었고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원자력은 원자폭탄 및 원전 사고라는 비극까지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를 싣고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심각한 것은 과학 기관차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 그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대중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깨닫기도 전 우리의 삶을 빼앗을 수 있는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을 위해 사용되려면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논제에 반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후 변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팀의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최후 변론을 듣겠습니다. 찬성팀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이번 독서 토론의 논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자아 실현이 가능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과학기술을 통해 꾸준히 삶의 질을 개선하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늘려왔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행복을 누리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반대 측께서는 일자리 대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미 기초소득제도, 실업급여 제도와 같은 당장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간보다 기계가 더 효율성, 정확도가 높으므로 기계가 주로 생산을, 인간은 주로 소비를 맡는 사회는 결코 부정적인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고위층, 소수 계층에게만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고위층의 소득은 결국 다수의 개인에게서 오므로 기업이 이익을 중시하여 행동하기에 오히려 개인과 기업은 서로 함께 성장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 말씀드린 산업화 시기 러다이트 운동에 관해서는 이러한 과거의 문제를 교훈 삼아 정부와 사회의 대책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를 다룬 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 존 코너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처럼 인류는 그저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정하고 성장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기술의 이점을 생활 곳곳에서 누리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기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큰 발전과 변화의 시대를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거리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여정의 일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듯 인류 역시 제시된 과업을 또 다른 성장을 위한 디딤돌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있게 다룬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가 중학생이라면 이런 용어를 알 수 있을까? 뭐 모라백의 역설이라든지 러다이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적재적소에 딱 쓰는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팀에서 어느 한 명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팀 내의 모든 참가자들이 골고루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잘 발현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에서 발췌한 그런 근거 사례들을 많이 제시했는데요. 그것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시간을 토론에 할애해 왔기도 하고 팀원들끼리도 이번 토론 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결과가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상대팀도 잘했지만 저희도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꼭 이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4강을 맞춰서 굉장히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보여주고 싶었던 만큼 잘 보여주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호 토론이나 급차 조사 때 당황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서 전 저희 팀에 점수를 더 줄 것 같아요.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 3 중등부 두 번째 준결승전은 아무거나 팀 대 챗 GPT 팀입니다. 자, 양쪽에 지금 두 팀이 자리하고 계신데 먼저 오늘 이 경기에 임하는 전략 이런 거 먼저 여쭤볼까요? 저희 팀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활력 있는 토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신감 바탕으로 한 활력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자, 챗 GPT 팀은요? 저희는 침착하게 저희만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책에서 나온 근거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무거나 팀과 챗 GPT 팀이 이번 경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먼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답게 신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예리하게 집중 모드 온. 저는 학생회장, 윤건이는 3학년 회장, 그리고 동희는
학습부장을 맡아 학생들을 맞아주는 학생회 활동을 주로 합니다. 이제 학생회 중에서도 특히 친한 사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3명이서 같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더러운 부분은 일단 청소는 환경미화 부장이 잘 처리하고 있고 지금 학생들 뽑아서 청소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1, 2학년 리그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저희 학생회에서 이제 몇 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이제 도움 주는 방향으로 이제 1학기랑 동일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나갔는데 우승하고 오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팀 화이팅! 여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 이렇게 스콜라. 입론을 맡고 있습니다. 입론을 이제 완벽하게 행함으로써 팀원 친구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잘 정청하고 반박을 즉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론이라는 역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에서 저희 팀원들의 마지막 반론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빨라서 저희 팀원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두고 봐주세요. 현재 사회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절약 도구를 장만하도록 고급 기술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적 조항을 무시하는 행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팀의 강점은 긴장하지 않는 태도와 자신감. 기세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독서 토론에 이제 나간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 3명이서 또 같은 팀으로 이 팀워크를 또 발휘를 해가지고 우승을 거머쥐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찬성 오케이! 반대로 오케이! 뭐든지 이긴다! 아무거나 파이팅! 여기요. 지금 1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잘 맞아갈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밴드부랑 오케스트라랑 같이 일정을 맞춰가지고 MTO 날짜를 정해봅시다. 화수목 셋 다 스포츠가 있으니까 그냥 투표로 정할까요? 단합력이 엄청 좋고 성실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되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요. 이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강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도 편리하지 않고 불편하면 오히려 더 불행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없었으면은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어렵기도 한데 뭔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도중에는 뭔가 뿌듯하고 말 그대로 하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건데 제 인생에서 제일 깊이 있게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읽어서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의 어떠한 연결고리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 회원들에게는 별로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 팀 발론 마치겠습니다. 좀 말을 전다거나 아니면 준비했던 논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의 부족한 점을 상대편에게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올라가지라고 생각했을 만큼 어벤져스 일단 뭉치면 너무 강해요. 4강에서도 8강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리고 싶고 욕심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토론하고 설득하고 사고한다. 우리는 챗GPT.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무거나 팀 대 챗 DPT 팀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대회 사전에 공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번 논제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있는 아무거나 팀이 찬성 입장을 맡았고요. 제 왼편에 있는 챗 DPT 팀이 반대를 맡습니다.
자, 중등부 두 번째 준결승전 아무거나 팀 대 챗 GPT 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34분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발언의 순서, 발언 시간, 그리고 발언의 시작을 안내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총 시간 3분 드립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최근 수십 년간 과학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란 사회 일반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등을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저희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기술 발전은 인류를 이롭게 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의료 혁신으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더 슬기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책의 3장에서는 개방형 온라인 교육인 무크가 등장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15년까지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가 약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고 2018년까지 현재의 2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셀코스 센터의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반증합니다.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성은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볼 수 있듯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생물학 무기나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등장했을 때도 해당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키리라는 우려와 전망이 팽배했지만 국제적 조약 등으로 인류가 그 위험을 관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국제생물무기 금지조약 등 기술 발전의 악용을 견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거나 제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악용 가능성은 도리어 기술의 발전의 촉진제가 되어 매크로 접속을 방지하는 캡처 기술,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고 위험 문서 열람 시 사전 경고를 주는 안티 딥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등의 신기술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의 악용 가능성이 오히려 기술 발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술 발전의 혜택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는 기술은 모두에게 힘을 줄 때 가장 강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본질은 특정 계층의 독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확산과 포용입니다. 결국 기술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피로버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피로버 효과는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거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합니다. 기술의 혜택이 처음엔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로버 효과에 따라 고급 기술은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결국 다양한 계층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처음에 일부 고소득 계층의 전유물로만 이루어졌지만 그와 반대로 현재는 전 세계 76%의 보급률을 이루어내며 일명 기술의 민주화를 달성해가고 있다는 스태티스타 통계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네, 찬성팀의 입론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은 영화 터미네이터를 아시나요? SF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 내용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늘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할 나위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결국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다양한 경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더 이상 인간이 인공지능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다면 결국 인간의 가치와 행복이 경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운전이나 기록, 통계, 분석부터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각종 기계가 해결합니다. AI의 발전으로 자신의 직업과 일자리가 곧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소속감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킬러 로봇과 초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험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즉,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언젠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 어빈 굿은 지능 폭발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의 학습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현재에도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인 슈퍼 인공지능까지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로 인한 새로운 위험성과 부작용을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기술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권력과 부를 안겨주지만, 기술 변화가 가져온 그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발견하기도 활용하기도 힘듭니다. 단순히 부의 격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불평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 활동은 소수 권력 집단에 의해 그 힘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기술의 발전이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점, 인간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부작용과 위험성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삶을 마냥 행복만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 반대팀의 입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차 조사 시간입니다.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상대 팀의 입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소수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독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높은 지적 디지털 능력을 갖추는 대신 일부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민주 정책이 아니라 독재 정책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독재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료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아는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에 독점하고 있는 게 그것은 독재가 아니지 않나요? 책 23페이지에서 보여주듯이 지배 집단의 감시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접근이 용이한 일부 기업들만이 기술 발전 혜택의 대부분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지금은 정보를 많이 아는 인간들이 그 의사라는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지만, 미래에는 일단 그 기술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 교차 조사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께서는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의료 혁신이 인간이 훨씬 더 슬기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료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명의 연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조기 진단,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그다음에 원격 의료의 기술 개발로 지난 20년간 기능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명도 함께 늘어났다는 WHO 자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술은 단순히 삶의 길이가 아닌 삶의 질을 높여 부정적 역할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 의료 혁신이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명이 길어지는 것과 그 수명이 길어진 시간 동안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둘이 어떻게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건강하게 사는 시간을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강하게 사는 시간이란 슬기로운 시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는 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계부 앱이나 자기 개발 앱 등 그러한 기술 개발의 산물들을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예시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인간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들이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역할까지 침해할까 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산업혁명 때도 이제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인간이 하는 일을 뺏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단순한 이제 기계로 다루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도 나중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상대에 대한 분석까지 좀 끝마쳤어야 되는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쪽 팀에서는 너무 잘 들어주시고 계속 아이 컨택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긴장해서 그런 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이 정신없이 특히 진행이 되어서 들었다고 해도 들은 걸 바로바로 좀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반론입니다. 시간 2분 드릴 텐데요. 먼저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에서는 논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에 찬성하는 이유로 첫째, 인간 생활에 유용하다. 둘째, 부작용과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기술은 모두에게 힘이다. 이 세 가지를 주장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그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첫 번째 논거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 무크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책 3장에 따르면 등록한 강의를 끝까지 들은 학생은 4%에 불과하고 개발도상국 회원들은 대부분 이미 학사 학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 95%의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 수명 증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행복하게 80세까지 사는 것과 무료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 과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두 번째 논거로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로는 책 258페이지에서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은 특정 시점이 되면 사람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기술적 속성이 깔려 있다고 말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지정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에서는 늦어도 10년 뒤부터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하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정보 격차가 더욱 벌어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독재 정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독재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시작할 텐데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찬성팀 시작하세요. 온라인 강의 무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용자 다수가 이미 고소득층이고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최근 2024년 셀코스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그것은 옛날 통계고 요즘은 저소득층도 이제 온라인 교육인 무크에 많이 참여를 하며 예시로 미국인 학생 4분의 3이 하나 이상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 중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뤄보아 아직 과거의 그러한 문제점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소득층 가정의 4분의 3이 이미 온라인 교육 하나를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온라인 교육을 수강만 하느냐 아니면 이 온라인 교육에서 도움을 얻느냐 이 점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집중도와 몰입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지능이 발전됨에 따라 인류의 선택지가 없어져 인류가 더욱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술의 충격의 저자 케빈 켈리는 이 기술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초지능은 인류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 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해결 방법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전혀 없던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책 261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책에 따르면은 이제 이 초지능의 경우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불러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초지능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간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짧은 미래 안에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지능의 탄생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를 더 인류의 멸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의 입론 중에서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높은 지적 디지털 능력을 갖추는 대신 일부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책 3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기술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만 가지고 있듯이 아주 높은 지적 디지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일부 소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킬러와 초지능에 대해서 말해 주셨는데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말할 때 중간에 숨소리가 들어가는 등의 긴장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떨지 않기로 유명한 팀인데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카메라도 많고 조명도 많고 관중도 생기니까 너무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생물학 무기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등장했을 때도 해당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키라는 우려와 전망이 팽배했지만 국제적 조약 등으로 인류가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초지능은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방명품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해결 방법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 모두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처럼 킬러나 초지능 기술이 아닌 다양한 기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인간들은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그 기술을 발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술이 단지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지 미래에는 이 책에 따르면 현재와는 매우 다른 차원의 기술의 악영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기술 발전이란 언제나 저희 인류에게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인간을 지배한다면 도구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도 이미 인공지능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로봇들이나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잡아먹혀서 저희가 기술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기술에게 지배당한다는 의견은 매우 극단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어린아이,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편한 생활이 가능해지고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다양한 기술 발전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은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상 무기랑 초지능이 인간에게 악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극단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가상 실험에서 살상 무기가 그 어떤 것을 해치는 데 방해한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기술 발전을 멈춘다면 인간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어지는 상호 토론에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6분입니다. 자, 찬성팀 시작해 주세요. 아까 킬러 로봇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킬러 로봇과 같은 부작용 때문에 기술 발전을 멈춘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진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인간의 진보만이 인류의 행복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희는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찬성 측께서는 계속해서 초지능 로봇과 또 킬러 로봇 등이 아주 극단적인 예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단적이라고 확신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은 지금도 충분히 의료기술이나 사람을 살리는 기술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시들을 제쳐놓고 전쟁 로봇, 살상 로봇과 같은 예시를 들이미는 것은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랑랑별 때때롱 권정생 작가님의 책이 있습니다. 아까 아이 혼자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적 세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책에서도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 혼자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고 인큐베이터로 아이를 편리하게 낳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보탈이라는 아이는 인간은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편리해진 나머지 웃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인간일까요?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소설은 현실과 직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약 조제 로봇이 600만 건의 처방 중 실수를 단 한 건만 하였다. 사람으로 따지면 약 16만 8천 건의 실수를 예방하였다고 책 1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편리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 결코 지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작가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토론자가 말해준 소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디스토피아 소설이 존재하는데 이런 소설들이 인류가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는 결코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을 물을 때 내비게이션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미세먼지 농도를 알고 싶을 때 앱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미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겉보기에는 스마트폰의 주인이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의 노예다라고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러한 앱과 내비게이션 등 같은 기술은 인류의 도구에 하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가 감정에 매몰된 상태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파로 같은 반려 로봇들은 노인들이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기술 발전의 한 사례로 들 수 있고 사용자들의 팩봇, 룸바, 다마고치 등 애정을 가지고 교환보다 수리를 원한 기술 발전의 산물들인 로봇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로 보면 로봇이 기술 발전의 산물인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고 단언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아까 전에 파로를 예시로 들어서 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책 감정 파트를 보시면 파로라는 로봇을 기준으로 그것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척을 하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게 솔직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거리감을 느낀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파로를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미 파로가 AI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구매했다는 것은 그들이 감정이 없는 대답을 해도 우리는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다라는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책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의 경우 다른 법안이 통과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비교적 짧은 한 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한 발전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생기는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은 더욱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책 앞부분에 나오는 무어의 법칙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속도에 인류가 대책을 마련하는 속도가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제 막히지 않고 청산유수 마냥 흘러나왔던 것이 좀 감명 있게 봤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에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을 진짜 엄청 꼼꼼하게 읽은 것 같고 그만큼 사례도 엄청 많이 찾아서 제시해 주는 게 엄청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사실 저희끼리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 피드백을 했을 때 막 나를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조언으로 받아들여졌던 점이 서로 그렇게 했던 점이 좀 저희 팀만의 강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발표 시간 3분 드릴 텐데요.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 먼저 시작해 주세요. 네, 이번 독서 토론의 논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였습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이롭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성은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로 인한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저희 팀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기술의 발전에 의한 새로운 부작용과 위험성을 인간이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어려우며 기술의 발전의 혜택조차 모두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팀께서는 첫째 인류에게 이롭다라는 부분에서 의료 혁신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의료 혁신과 비롯하여 이는 슬기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그 삶을 얼마나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학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어의 법칙
포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류가 이에 대체하는 속도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반대합니다. 우선 과학기술 같은 전문적인 지식은 소수의 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예시로 전문직인 의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를 포함하여 내비게이션 또 인공지능, 개인 비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가 특정 집단에게만 돌아간다면 이것은 독재 정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 혜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어떤 행위를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교차 질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마치 태양과도 같습니다. 태양이 매일 뜨고 지듯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떠오르고 질 때에는 우리에게 넓은 그림자가 집니다. 하지만 태양이 남중하여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때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편리함이란 단편적인 감정 때문에 이를 행복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술의 발전이 이보다 더 진행된다면 다시 해가 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더 넓은 범위에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초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팀의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성팀의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동일하게 3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는 지금 다시 계몽이라는 책에서 지식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믿음은 과학과 인도주의를 낳았다. 그리고 과학과 인도주의는 모든 인간 번영의 척도를 향상시켜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소소한 일상에서 인류 전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롭게 하고 많은 도움을 주며 결국 인류의 번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술 발전은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개방형 온라인 강의, 무크 같은 온라인 강의는 집중력 저하, 낮은 수료율동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학위, 과제 기반 코스 같은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어 실제 대학 학점 인정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175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해 실제 대학 수업과 유사한 강의를 진행하여 학위를 딸 수 있는 K-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확장되는데요. 마인드풀라이트의 VR 교육 활동 후 지식 유지율 및 개념 이해도가 60%까지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성은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부작용과 위험성은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상위 기술 개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AWS사가 오류 수정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춘 양자 컴퓨팅 칩 오셀롯을 자체 개발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매크로 접속을 방지하는 캡처 기술,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고 위험 문서 열람 시 사전 경고를 주는 안티 딥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등의 신기술이 개발되어 상위 기술로 이런 부작용과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셋째, 기술 발전의 혜택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기술 발전이 발전하면서 기술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이 향상되는데요. 스태티스타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현재 약 76%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보편화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급의 속도의 차이지 기술 발전의 특혜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책의 종장에서 필자는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사람만의 특성인 사랑과 호기심은 감정적 결핍과 지적 결핍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논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 자신들이 준비해온 내용과 상대 측의 질문을 명확하게 빠르게 잘 이해하고 바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책도 되게 열심히 읽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애를 써서 이게 조금 더 다듬으면 정말 논리적이고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춘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지금으로도 충분히 잘했는데 그래도 주마가 편이라고 조금 더 노력하고 아무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더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 윤건이한테 미안한 것 같고 그래도 힘써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를 이기게 된다면은 꼭 결승 가서 너희가 우승하길 바래. 파이팅! 늘 토론을 하면 좀 대결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좀 토론은 대화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더 느껴졌거든요. 좀 상대팀한테도 너무 좋은 토론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 팀 친구들한테도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이것 때문에 만났어서 너무 고생했다고 꼭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부 준결승전 수담팀 대 한결팀. 아픔이 길이 되려면 팀과 토닥토닥 팀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고통을 알리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NS에서는 누구나 쉽게 그런 자신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위로와 연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은 SNS뿐만 아니라 기존의 언론도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미투 운동의 시도조차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또 2차 가해가 발생했죠.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제 해결이 법 제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 제정이 안 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